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적격에 대한 테마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서는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행정법 체계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라고 이렇게 테마 제목이 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사자 적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소송 당사자로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와 그리고 피고 이렇게 둘이 있을 텐데요. 원고로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원고적격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오늘 이게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피고로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피고적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바로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서 피고 적격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취소용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취소 외의 항고소송에 대해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조 1항은 취소상 피고 적격에 대한 규정이고 이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목이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취소소송상 피고적격과 그것을 이제 조금 확대해서 무효등 확인소송상 피고적격 및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상 피고적격에까지 넓혀보아야 되겠네요. 행정소송법 13조 1항은 취소소송상 피고적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소송법 38조 1항 그리고 38조 2항에서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38조 1항과 38조 2항을 모두 행정소송법 1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될 것이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역시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작위 처분이나 재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그 작위 처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되면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말을 하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역시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점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청이 과연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행정소송법상 13조 1항은 바로 피고적격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을 하겠지요. 법률적 쟁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도 당연히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논리에 기초해 보신다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적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텐데요.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예외적으로 그 소송 수행의 편의상 당사자 능력을 누구에게 행정청에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예외적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법 13조 1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했는데 이때 처분과 등을 우리가 구별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처분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취소송뿐만 아니라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역시도
피고가 바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서 항고소송이라고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때 피고가 처분행정청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등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처분 등에서 등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 처분 등이라고 하고 나서 처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바로 그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은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재결을 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노동위원회법 27조를 근거로 해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상 피고 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항고소송상 피고 적격과 관련돼서 어떠한 논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되게 논의되는 것은 바로 행정청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인지에 대한 문제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행정청인지에 대한 문제는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과 같은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잠시 판서를 통해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잠시 보시게 되면은 행정주체에 대한 내용이 이 오른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에 있어서 작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과연 행정청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주체는 첫 번째 본래적 행정주체와 그리고 기타 행정주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래적 행정주체에 해당을 한다고 볼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제117조를 근거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제정된 다음에 비로소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권한위임이나 공모위탁을 통해서 비로소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본래적 행정주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제정 이전부터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하여 우리는 그것을 시원적 행정주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타 행정주체는 이 본래적 행정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공무를 위탁받아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과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헌법에서 보시게 되면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했을 때 그 공공단체 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이와 같은 기타 공법상 법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부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공법상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법상 법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공법상 재단과 공법상 사단 그리고 영조물 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공법상 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공공조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공무수탁사인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즉 자연인이나 사법인에게 민간 위탁을 통해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정해 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본래적 행정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관념적 존재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그 팔과 다리가 되어서, 입이 되어서, 눈이 되어서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행정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기타 행정주체는 본래적 행정주체와 달리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행정기관이고 별도의 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들 중에서 그 조직을 대표하고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청인데 본인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한 본인이 행정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기타 행정주체가 어떻게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도해식 행정법 체계도를 통해서 내용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에 이렇게 네모가 쳐 있습니다.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과연 누구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바로 행정청이,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 행정청이라는 것이 조직법상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용법상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조직을 대표하고 그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법상 행정청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직법상 행정청의 의미로 보게 된다면 그때는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상 피고가 공무수탁사인이 되지 못할 텐데요. 행정소송법 2조 2항이나 행정심판법 2조 4호, 그리고 행정절차법 2조 1호에 따르게 되면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청이라는 것은 바로 작용법상 행정청을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판서에서 보셨던 그와 같은 공공단체나 아니면 공공단체의 기관, 그리고 공무수탁사인 역시도 행정청의 지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행정소송법 2조 2항이죠. 물론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즉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소송법 2조 2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법 2조 2항에서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 역시도 행정청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있어서 행정청이란 바로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행정청의 지위에서 처분을 발령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공무수탁사인을 직접 상대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은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의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행정청인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서 우리가 그림을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두 번째,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쟁성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상의 분쟁이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했었죠. 거기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돼서 규범 통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였었는데요. 이 조례 역시도 당연히 행정 입법을 통해서,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조례에 대한 항고송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규범 통제의 문제에 해당하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조례에 대한 항고송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송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당시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논의를 할 때 이 처분적 조례의 처분적 법규라는 것은 그 형식은 조례, 법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실질이 바로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분으로 취급을 하고 항고송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항고송의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과연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가 집행기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심에 서게 되죠. 실은 처분에 대한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1단계의 논의와 2단계의 논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 한번 해볼까요? 네,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경기도 조례였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기도의 경기도의회가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 집행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경기도의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왜 집행기관으로서 경기도지사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우선 이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왜 경기도의회와 교육감이 등장하는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것을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외부적 관계에서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를 살펴봤더니 집행기관이 그와 같은 외부적 의사표시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외부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바로 조례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례 공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누가 행정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례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이 바로 행정청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가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포함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과 같은 행정기관과 집행기관 쪽이죠. 그리고 지방의회와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 중 둘 다 행정기관인데 과연 누가 행정청일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집행기관이 행정청이 되고 항고송의 피고가 된다는 점 1단계에서 살펴봤는데 지금 그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일반 사무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교육사무, 즉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조례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집행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를 공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는 특별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이 바로 그 조례를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을 때 만약 그것이 교육사무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항고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 교육감이라고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행정기관은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경기도 의회와 교육감이 등장하게 되겠죠. 경기도 의회는 바로 여기 있는 의결기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감은 집행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기도 의회는 항고송의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아니게 되겠죠. 조례 공포권은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두밀분교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에 대한 문제에 해당해서 이 밑에 있는 특별기관으로서 경기도 교육감이 바로 행정청이 된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고 적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송에 대한 논의를 해봤는데요. 2010년도 행정고시 문제에 따르게 되면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한 항고송 논의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그리고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징계 의결의 범위 내에는 제명 의결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위에 있는 상황을 떠올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나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를 보시게 되면 소외 대상이 무엇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외 대상이 항고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그 소외 대상이 처분적 조례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의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처분적 조례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도 지방의회인 것이 분명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의결을 하는 것 역시도 지방의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조례에 대한 조례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여기 밑에 불신임 의결이나 징계 의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전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 의사표시권 역시도 지방의회가 갖게 됩니다. 결국 행정청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피고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텐데, 위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적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이 바로 항고송상 피고가 될 것이지만, 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바로 항고송상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되겠죠. 2010년도에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A씨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피고 적격이 또한 핵심 논점이 되었을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고송상 피고 적격의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행정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문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과 관련돼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처분을 발령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권한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권한 위임에 대한 문제, 내부 위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권한의 대리에 대한 문제 세 가지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으로서 위임청이 존재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임청이 법의 근거를 가지고 적법하게 권한 위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밑에가 수임청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수임단체가 된다면 그때는 이 권한 위임이 단체 위임이 되겠지만, 밑에가 수임청으로서의 행정기관이 되니까 지금의 권한 위임은 기관 위임이라고 볼 것이고요. 이때 이와 같은 권한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권한의 배분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고, 처음에 권한의 귀속점은 이 위임청에게 있었지만 위임청은 자신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수임청이 그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수임청이 되겠죠. 그렇다면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수임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청이 정당한 권한도 없으면서
갑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발령한다라고 한다면 외부적 관계에서 그 처분 통지서에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위임청의 명의가 들어가 있을 것이니까 위임청은 바로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되긴 하겠지만 정당한 권한자는 당연히 수임청이 될 것입니다. 이때 갑은 과연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을 때 위임청과 수임청 중에 누구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내부위임의 경우입니다. 내부위임이라는 것은 행정수행의 편의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앞에 있는 권한위임과 비교해 봤을 때 권한위임은 그 권한의 귀속점에 이전을 동반하게 되겠지만 내부위임은 단순히 그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권한의 귀속점에 이전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이 있으면 그 사무를 사실적으로는 수임청이 수행할지라도 법적 권한은 여전히 위임청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위임청이 될 것이고 수임청은 외부적 관계에서 처분 명의자가 될 뿐인 겁니다. 물론 전제는 이 권한도 없는 수임청이 갑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발령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이번에도 그 처분 명의자와 정당한 권한 가진 자가 서로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과연 이 위임청과 수임청 중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권한의 대리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의 대리는 여러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자신의 대리관계를 표시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피대리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리청은 바로 국무총리 고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국무총리 고건이 그냥 자신의 명의로 만약 갑에게 처분을 발령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피대리청이 될 것이고 외부적 처분 명의자는 처분 통지서에 국무총리 고건의 이름이 써 있을 것입니다. 권한의 대리 역시도 이와 같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처분을 발령하게 됐을 때 정당한 권한자와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권한위임과 내부위임, 권한의 대리에 있어서 과연 정당한 권한자인 수임청, 위임청, 피대리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 처분 명의자인 위임청, 수임청, 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드셨을 텐데 그 기준은 바로 국민의 신뢰보호입니다. 만약 처분 통지서에 위임청, 수임청, 대리청의 명의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수임청, 위임청, 피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부적 처분 명의자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얘네들이 행정청인 줄 알고 얘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 오지정의 문제가 발생해서 피고 적격 흠결로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국민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외부적 관계에서 처분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권한위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한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부적 처분 명의자인 위임청이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되고 내부 위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한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부적 처분 명의자인 수임청이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한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대리청이 외부적 처분 명의자로서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행위, 처분이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주체상 적법요건, 절차상 적법요건, 형식상 적법요건, 내용상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흠결되면 주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 형식상 하자, 내용상 하자가 인정되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주체상 적법요건에는 첫 번째, 정당한 권한, 두 번째, 권한의 범위 내, 세 번째, 정상적인 의사작용이라는 세 가지의 적법 요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위임청, 수임청, 대리청이 처분을 발령하게 되면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발령으로서 주체상 적법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연결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유무에 대한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문제다? 소송재판 단계에서 소송요건으로서의 피고적격 문제가 아니라 본안재판에서 본안요건으로서의 주체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죠.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은 취소용도, 무효등확인소용도, 부자개판소용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바로 피고가 되는 것이지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피고적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들과 그리고 문제 상황들을 그리고 판례를 체크해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살펴본다면 피고적격에 대한 내용을 더 자신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함께 더 자세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